만약 지금 이 짙은 밤에 전 연인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듣고 꽤 깊은 절망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겁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뭐 사실이긴 하죠. 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회운의 진짜 의미거든요. 흔히들 이별하고 남겨진 지독한 미련을 마주할 때마다 그 내 사주에 재회운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기적처럼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환상을 품게 되잖아요. 맞아요. 운명이 마치 택배 기사처럼 그 사람을 내 문 앞까지 깍 배달해 줄 거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전 명리학 서적부터 최근의 심리 분석 데이터, 그리고 수천 건에 달하는 실제 사주 상담 데이터를 샅샅이 종합해서 파헤쳐 봤습니다. 파헤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났죠.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회운은 그 100%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로맨틱한 보증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굴레를 기어코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지독한 알람 시계일 수도 있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돌아오는가? 라는 우리의 얄팍하고 결정론적인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 그리고 과연 언제 어떻게 과거의 테마가 다시 활성화되는가라는 환경적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 십천간과 십이지지라는 이 우주의 시계 태엽이 멈춰버린 관계의 톱니바퀴를 어떻게 다시 맞물리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하는 거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운명이라는 거대한 궤도 위에서 작동하는 관계의 물리학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짚어볼 겁니다. 미신을 맹신하자는 게 아니라 우주가 관계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패턴을 읽어내자는 거죠.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셔도 좋습니다. 안 끄덕이셔도 제가 계속합니다. 좋습니다. 절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방금 환경적인 진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주가 무대를 쭉 깔아준다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명리학 용어들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대운이 어떻고 세운이 어떻고 그 이 운의 환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깔리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대다수의 분들이 재회운을 특정 인물이 귀환하는 확정된 사건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운이라는 건 확정된 결과를 보장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과거의 관계 테마나 감정선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거대한 환경인 거죠. 어떤 사건이 아니라 환경 그 자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우주적 시계 태엽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축을 두 개로 나눠봐야 합니다. 바로 대운과 세운인데요. 대운은 10년 단위로 내 삶의 거시적인 테마를 결정하는 기후와 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혹독한 겨울인지 생동하는 봄인지를 결정하죠. 10년짜리 기후 조건이 대운이다. 그리고 세운은 1년 단위로 구체적인 사건을 발생시키는 날씨입니다. 겨울이라는 대운 속에 눈보라가 치는 세운이 올 수도 있고 아주 맑은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스킵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기후와 날씨의 조합을 이해해야 운의 판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 사주에 재회를 의미하는 기후와 날씨, 즉 환경이 조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밤새 그리워하던 전 연인이 돌아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뜬금없이 옛날 동창이나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 직장 동료한테서 불쑥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쵸?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대운이라는 10년의 거시적 궤도가 묵직하게 흐를 때 비로소 재회의 거대한 판이 깔립니다. 그리고 세운이라는 1년짜리 날씨에서 특정 기운이 방화쇠를 딱 당길 때 만남이나 연락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촉발되는 거죠. 과거의 인연이라는 큰 카테고리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지 우주가 특정 인물을 콕 집어 대령해주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무리 내 사주 원국에 누군가와 깊게 얽힐 수 있는 끈적한 인연의 코드가 심어져 있어도 이 대운과 세운의 톱니바퀴 타이밍이 어긋나면 우연한 마주침조차 성사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회도 시기의 예술이네요. 원국의 구조랑 사건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 일단 이해했습니다. 네, 무대가 어떻게 깔리는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니까요. 자, 그럼 대운과 세운을 통해 거대한 운의 판, 그 기후와 날씨 세팅이 다 끝났다고 가정해보죠. 무대가 깔렸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잘 살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툭 떨어지진 않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방아쇠를 당겨서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거나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십천관과 십이지지 작용 중에서도 합과 충을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던데요. 네, 관계를 다시 엮어내는 첫 번째 우주적 인력, 바로 합부터 보겠습니다. 합은 무의식적인 끌림이자 끈적한 융합을 의미하는데요. 열태의 천관과 12개의 지지가 서로 짝을 짓는 걸 말하죠. 천간과 지지가 짝을 짓는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일지입니다. 일지는 내 사주 8글자 중에서 나와 배우자 혹은 연인이 머무는 가장 내밀한 안방을 뜻하거든요. 아, 내 사주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 바로 그 일지군요. 맞습니다. 서로의 일지가 육합이나 삼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형태로 단단하게 묶이는 걸 일지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립되면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성을 벗어난다고요? 머리로는 그 사람과 나는 끝났어.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냄새, 온도, 그 습관 같은 걸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환경이 자꾸 두 사람을 엮어내는 끈질긴 자석 같은 힘이죠. 결국 그 사람만은 사람이 없다. 이런 지독한 미련의 원천이 바로 이 합의 자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합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묶어두는 끈적한 접착제라는 건 10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충은 완전히 반대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명리학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들이면 충이라는 글자가 충돌, 파괴, 깨짐, 이별 막 이런 안 좋은 걸 의미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재회운에서 이런 파괴의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건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충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오해, 즉 충은 무조건 파괴다. 이 낡은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조금 더 열어주세요. 오, 파괴가 아니다. 네, 충돌은 파괴가 아니라 강제적인 활성화입니다. 꽉 막히고 정체된 상황, 걷잡을 수 없이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관계를 굉음과 함께 강제로 흔들어 깨우는 폭발적 에너지가 바로 충이거든요. 강제적인 활성화요? 예를 들어서 오행에서 물과 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화상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그냥 꺼지고 끝날까요? 물이 불이 부어버리니 거라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막대한 수증기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엄청나게 강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죠. 아, 그 비유가 아주 훌륭하네요. 합이 두 사람을 끈적하게 붙여놓는 접착제라면 충은 꽉 막힌 배수구를 쾅 하고 시원하게 뚫어버려서 다시 물이 콸콸 흐르게 만드는 펌프질과 같다는 거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충이 파괴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돼서 정체된 관계를 강제로 흔들어 깨우는 거네요. 그래서 연락이나 재회 같은 물리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역동적인 재회의 동력이 된다. 야, 이거 엄청난 반전입니다. 수면 아래 억눌려 있던 앙금이나 감정을 강제로 표면 위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사, 연락 같은 물리적 사건을 강제로 터뜨리는 강력한 알람시계의 인셈입니다. 조용히 숨죽여 있던 화석을 때려 부수는 거네요. 맞아요. 사주 원국 구석에 화석처럼 굳어있던 과거 인연을 대운이나 세운의 충이 정면으로 때려버리면 그 화석이 박살나면서 안에 갇혀있던 감정이 밖으로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정적인 이별 상태가 깨지는 거군요. 그래서 술김에 이성을 잃고 전 연인 번호를 누르게 만들거나 굳이 안 가던 동네를 찾아가서 기어코 우연히 마주치게 만드는 물리적 동선을 창조해내는 것. 그게 충이 지닌 변동성의 실체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합의 자석에 이끌리든 아니면 충의 펌프질에 흔들려 깨어나든 어쨌든 두 사람이 현실에서 다시 마주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얽히는 걸까요? 솔직히 모든 재회가 영화처럼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명리학의 6층과 십성이라는 심리학적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재회하는 그 진짜 속내를 5가지 궤도로 해부해 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딱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명리학의 십성, 즉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10가지 방식의 렌즈로 보면요. 단순한 미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우리의 감정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복잡다단한지 그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궤도부터 하나씩 해부해보죠. 첫 번째 궤도는 비견과 겁재, 즉 자아와 고집의 굴레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명확히 알아요. 하지만 새벽 2시에 전 연인의 SNS를 막 염탐하다가 상대가 나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면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아, 나 없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거군요. 네,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꺾일 수 없다 혹은 내 사람을 남에게 뺏길 수 없다는 자존심과 소유적 애착이 발동한 겁니다. 상대방 마음은 고려 안 하고 술김에 충동적으로 막 연락을 시도하죠. 관계의 질적인 개선은 전혀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지독하게 이어질 위험이 큰 구조네요. 정의나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는 아주 피곤하고 소모적인 궤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궤도죠. 그럼 두 번째는요. 식신과 상관. 이 식상 궤도는 본능과 속콩의 스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상은 내 안의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기운이거든요. 이 경우는 무거운 감정이나 복잡한 계산이 아예 없습니다. 동창회나 우연한 술자리에서 딱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과거의 상처 같은 건 잊어버리고요. 네, 눈이 마주치고 대화를 섞는 순간 예전에 그 유쾌했던 대화의 티키타카 혹은 육체적 끌림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납니다. 밤늦게 잔이하고 보내는 아주 즉흥적인 스파크죠. 역시 우리는 말이 통하고 코드가 맞아 하면서 강렬하지만 좀 가벼운 스파크로 본능적인 재점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불꽃이 튀어서 경계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네요. 아주 찰나의 본능에 충실한 궤도죠. 그다음 세 번째, 정제와 편제 궤도는 어떨까요? 재성은 보통 돈이나 결과, 현실 뭐 이런 걸 의미하니까 결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실과 영역의 교집합이죠. 매우 현실적이고 차갑습니다. 감정적인 흔들림보다는 철저한 손익계산에 가깝거든요. 손익계산이요? 사랑에서 손익을 따진다는 건가요? 네, 이별하고 나서 연애 시장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새 사람에게 시간과 돈, 감정을 투자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리스크가 커 보이는 거예요. 아, 굳이 안 맞는 사람 찾아서 또 맞춰가려니 막막한 거죠. 그럴 바에야 서로의 조건, 경제적 상황, 성향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거의 연인을 일종의 우량주로 재평가하는 차가운 계산적 접근입니다. 야, 다른 사람 만나봤자 거기서 거기고 차라리 현실적인 조건이나 가성비 면에서 전 연인이 최고였다고 판단될 때 쿨하게 움직이는 거군요. 엄청 차갑게 들리지만 어찌 보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재회일 수도 있겠네요. 현실이라는 뼈대가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 궤도. 정관과 편관은 책임과 질서의 재편성입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규율과 자리잖아요. 네네, 내 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일탈이나 방황을 끝내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에요. 딴 길로 샜거나 커다란 사회적 변동을 겪고 나서 삶의 질서가 재편성되는 시기에 주로 일어납니다. 나를 통제해주고 가장 사화적 안정을 제공했던 그 공식 연인 혹은 본처나 본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묵직한 책임감의 발현이군요. 네, 정통성 있는 자리로의 회귀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궤도가 정인과 편인, 향수와 안식처의 갈망입니다. 이건 메모하셔야 합니다. 오, 메모까지 해야 합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비견겁제의 맹목적인 소유욕인지, 식상의 본능인지, 아니면 지금 말하는 인성의 향수인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스스로의 마음을 다칠 일이 없거든요. 확실히 내 마음의 진짜 동기가 뭔지 알아야 속지 않겠네요. 그럼 인성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입니까? 인성은 나를 온전히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기운입니다.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와서 내 삶이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발동하죠. 아, 내가 제일 힘들고 약해졌을 때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수용해주던 과거 연인의 품을 안식처로 삼아서 구원을 요청하는 아주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지친 밤에 언젠가 네가 연락할 줄 알았어 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굉장히 애틋하지만 깊은 결핍에 기반한 패턴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재회는 이 5가지 중 어떤 심리에 가장 가까웠나요? 다들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재회란 게 결국 단순한 미련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안에 지독한 결핍을 채우려는 그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본능이 명리학적 궤도랑 맞물린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십성으로 내 마음의 동기를 명확히 알았고 대운과 세운으로 우주가 무대도 쫙 깔아줬다 칩시다. 근데 마음만 먹는다고 현실이 다 받쳐주나요?
우주가 회방을 놓는 환장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재회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내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괴리를 무시한다고요? 명리학에서는 하늘의 기운, 즉 나의 정신과 마음을 뜻하는 천간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인 지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천간과 지지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천간에서는 아까 배운 비견의 고집이나 식상의 스파크가 막 튀어서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현실을 나타내는 지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충이 아직 부정적으로 발생해서 물리적 단절이 생기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마음은 그 천간은 이미 상대방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현실인 지지에서는 내가 갑자기 핸드폰을 분실해서 번호를 싹 날려먹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미 해외로 달령이 나서 비행기 타고 떠나버린 그런 환장할 엇박자군요. 맞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완벽하게 어긋나는 거죠. 이 정도면 부부가 아니라 금감이죠. 내 사주와 운명이 내 관계의 상태를 끝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내 맘대로 안 되게 지독하게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하하, 내면의 이상과 현실 조건이 정면 충돌하는 우주적 간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이고 냉정한 한계선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한계선이요? 내 사주에 강력한 재회운, 그러니까 일지합이 들어오고 용신운, 즉 나한테 제일 유리한 운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 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궁극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대방의 현실적 운명입니다. 아, 상대방의 운명. 내 사주 명시간에서 아무리 재회의 시계탑이 요란하게 울려 퍼져도 상대방의 궤도가 이미 나와 완전히 다른 우주를 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운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 사주에서는 이미 새로운 사람과 합을 맺어버렸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나와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얽힐 수 없는 아예 다른 대운으로 진입해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냉존하지만 상대의 현실적 궤도가 무조건 우선합니다. 아무리 내 사주에 강력한 재회운이 불타오르더라도 타이밍이 엇갈린다면 그 운은 실제 인물의 귀환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럼 그 강력한 재회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저 혼자서 지독한 향수병을 앓거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비슷한 뒷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과거와의 감정적 작별의식으로만 소모되고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혼자만의 아리로 끝나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수업료는 이미 본전 뽑으셨습니다. 사주는 사람을 막 내 앞에 소환하는 마법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 타이밍과 현실적 조건이라는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비로소 만남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성사된다는 명확한 한계선을 짚어드린 겁니다. 상대의 현재 상황과 현실의 벽이라는 게 참 냉정하네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것도 슬프지만 만약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만났는데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궤도라 다시 진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서 특히 경고하고 있는 기형적 결합, 즉 원진살이 끼어있는 관계라던가 헤어짐의 이유가 전혀 고쳐지지 않은 채 다시 만나는 위험한 재회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원진살이라는 건 기운이 서로 엇갈려서 미워하면서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일종의 저주받은 자석 같은 결합이거든요. 저주받은 자석이요? 네, 붙어있으면 서로의 밑바닥을 막 끌어내면서 죽일 듯이 갉아먹고 미워하는데 막상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이 외롭고 괴로워서 또다시 연락하게 되는 그런 블랙홀 같은 관계죠. 떨어져도 지옥, 붙어도 지옥이네요. 게다가 내가 지금 삼재나 지독한 흉운을 겪고 있어서 현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얄팍한 도피처로 전 연인을 찾는다거나 아까 말한 비경겁제의 이기적인 아줌마로 다시 만나는 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덮어둔 채 그냥 외로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만나는 재회에는 뭐 재회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명리학적 운이라는 에너지는 선악이나 좋고 나쁨을 같이 판단해주지 않아요. 합과 충은 그저 맹목적인 물리 법칙처럼 작용할 뿐이죠. 그 힘에 휩쓸려 버리면 안 되겠네요. 네, 벗어나지 못할 굴레, 미련의 처참한 연장선을 나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재회는 과거 이별 원인이 내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교환이어야 합니다. 서로 결핍을 채워주고 한 단계 성장하는 궤도의 수전이어야만 한다는 거 정말 공감됩니다. 오늘 살펴보리 깊이 있는 분석들을 통해서 재회운이라는 게 누군가를 뚝딱 대령해주는 낭만적인 마법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환상이 좀 깨지셨나요? 네, 완전히요.
결국 운이라는 건 단지 멈춰있던 과거의 톱니바퀴를 다시 맞물려주는 기회의 시간, 무대를 다시 세팅해주는 배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참 서늘합니다. 관계의 에너지, 타이밍의 법칙,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동기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남은 게 있습니까? 명리학의 이 우주적 시계 태엽은 대운과 세운의 촘촘한 교차를 통해 두 사람을 다시 같은 무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은 가졌습니다. 합의 자력으로 당기든 충의 폭발력으로 떠밀든 기어코 마주치게를 만들죠. 네, 판은 깔아주죠. 하지만 다시 맞물린 그 톱니바퀴를 예전처럼 똑같이 생채계를 내며 삐걱거리게 방치할지, 아니면 이 기회에 과거의 오답을 수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계를 정밀하게 조립해낼지, 그걸 결정하는 건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가 아니라면? 오직 두 사람의 철저한 내적 성장과 확고한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은 결코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무대를 열어주고 조명을 켜줄 뿐, 그 판 위에서 똑같은 실패의 대본을 읽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 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자 책임이라는 아주 묵직하고 통찰력 있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딱 3초만 집중.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시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거의 인연이 다시 얽힌 그 운명의 궤도 위에서 당신은 과거보다 진화했습니까? 헤어진 연인에게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물리적인 상황이 꼬여서 어긋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번 리뷰 자료는 사주 명리학을 통해 재회운을 무조건적인 사건이 아닌 그 10천간과 12지지가 만들어내는 관계 활성화의 환경적 시기로 재해석한 아주 흥미로운 원고인데요. 바로 첫 번째 분석 지점으로 들어가 보죠. 운을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환경적 가능성으로 정의한 점은 매우 뛰어나지만 이것이 10천간과 12지지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론적 깊이가 다소 부족합니다. 네, 제출된 원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재회를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조성된 환경으로 바라본 시야거든요. 하지만 그 환경이 도대체 왜 조성되는지에 대한 명리학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원고를 보면 일지합이 들어오거나 원진살이 풀리는 시기라는 식의 단편적인 신살 위주로만 서술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독자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형 스토리텔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왜 내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의 흐름이 맞물릴 때 필연적으로 그런 환경이 열리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뼈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잠깐만요. 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단편적인 설명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지합, 내 일주와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합을 이루면 당연히 환경이 딱 조성되니까 다시 만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이 부분은 명리를 조금 아는 분들에게는 스킵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굳이 인과관계를 더 복잡하게 쪼개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딱 10초만 집중해주세요. 그 일지합 하나만으로 현실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거든요. 작가님이 독자에게 재회는 환경이라는 점을 완벽히 납득시키려면 하늘의 뜻인 십천관과 현실의 땅인 12지지의 역할이 운에서 어떻게 분리되어 작용하는지 그 입체적인 불일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늘 같은 방향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과 현실의 상황이 엇박자를 내는 그 환장할 것 같은 타이밍을 짚어주란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해보죠. 하물의 기운인 십천간에서 비견이나 겁재 같은 십성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비견 겁재면 나의 자아나 주체성, 그리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경쟁심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운이 천간을 딱 때리면 머릿속에서는 과거 인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때 젖었지? 다시 만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막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현실의 땅, 즉 12지지에서는 나를 가로막는 충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은 이미 상대방 집 앞인데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났거나 내 핸드폰이 변기에 빠져버리는 식의 물리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과 현실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 엇갈림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원고에 추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독자들은 합이 들어와서 만납니다 같은 평면적인 문장보다 당신의 천간에 비견이 들어와 자존심을 부추길 때 지지의 충이 아속하게도 현실의 문을 닫아버린다 같은 묘사에 자신의 씁쓸한 과거를 대입하면서 폭발적으로 공감하게 되거든요. 천간의 마음과 지지의 현실이 불일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지독한 타이밍의 어긋남, 그걸 서술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적 글쓰기의 깊이입니다. 아, 진짜 그렇겠네요. 작가님이 전달해야 할 건 단순한 이론적 결론이 아니라 이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빚어내는 환장을 깨탄 엇박자의 감정이군요. 자, 천간과 지지가 만들어내는 환경에 대해 논했다면 이제 그 환경을 뒤흔드는 구체적인 트리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재회의 계기를 설명할 때 역마살이나 충을 간순한 물리적 변동이나 부정적 단절로만 소비하여 명리학이 가진 역동적인 관제의 변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에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작가님 무의식 속에 그 미세한 이분법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합은 끈끈하게 결속되니까 긍정적인 것이고 충은 부딪히고 깨지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전제죠. 그래서 합을 위주로 낭만적인 재회를 설명하고 충은 단순히 헤어짐이나 거리가 멀어지는 역마의 물리적 작용, 즉 이별의 원인으로만 국한해서 서술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면 분석의 초점이 확 흐려집니다. 뻔하게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방금 전부터 계속 의문이 있기는 했어요. 솔직히 전통적인 사주 명리학에서 충은 말 그대로 충돌하고 부서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 사주랑 전 연인의 운이 충을 맞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신락 같은 인연마저 대판 싸우고 영영 끝나는 거 아닌가요? 충이 어떻게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건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가겠습니다. 충은 그냥 충돌이나 파괴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인연의 숨통을 트는 가장 강력한 알람 시계입니다. 알람 시계요? 네, 합이라는 건 관계를 묶어두는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너무 꽉 묶어버려서 관계를 고인물처럼 썩고 정체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충은 그렇게 숨막히게 멈춰있던 것을 쾅 하고 타격해서 다시 흐르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원고의 서술 방향을 이쪽으로 완전히 비틀어야 해요. 아하,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을 억지로 감아버리는 충격 요법 같은 거군요. 자, 이제부터는 귀를 조금 더 열어주세요. 육친과 십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 내담자의 사주에 남자를 뜻하는 육친인 관성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이 관성이 사주 원국 구석에 아주 조용히 몇 년째 꼼짝 않고 숨죽여 화석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연인이 무의식의 심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강렬한 기운이 날아와서 이 잠들어 있는 관성을 정면으로 충하고 때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럼 그 화석이 확 깨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몇 년간 내 안부 따위는 궁금해하지도 않던 전 연인이 갑자기 새벽 2시에 잔이하고 문자를 보내오는 현상, 뜬금없이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 이게 바로 충이 만들어내는 재회의 폭발적인 역동성입니다. 가만히 자고 있던 전 연인의 기운을 멱살 쥐고 흔들어 깨워서 내 현실로 강제 소환해버리는 거군요. 와, 이 정도면 부부가 아니라 금융감도 위헌해져. 끊임없이 내 인연의 상태를 감시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사정없이 흔들어서 기어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지독하고 긍정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딱 3초만 집중. 작가님은 글을 쓰실 때 바로 이 텐션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충이 오면 헤어집니다라고 쓸 게 아니라 독자를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충돌이 사실은 멈춰버린 관계의 태엽을 다시 감는 유일한 알람시계라면? 하고요. 육친과 십성에 가해지는 충이 어떻게 감정의 밑바닥을 헤집어 놓고 기어이 상대를 다시 내 앞마당으로 끌고 오는지 그 변동성을 섬세하게 묘사하십시오.
한만을 아름다운 재회로 포장하던 기존의 평범한 영리 칼럼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아, 작가님께서 충이라는 개념을 피해야 할 애군이 아니라 관계를 리부트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격상시키라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의 역동성처럼 참신하고 날카로운 관점을 도출해낼 잠재력이 원고 곳곳에 번뜩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정작 독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술 방식이 스스로 그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입니다. 전통적인 고정 공식을 먼저 제시한 뒤에 곧바로 현대적 예외를 덧붙이며 스스로 논리를 반박하는 서술 구조가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글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네, 원고를 꼼꼼히 뜯어보면 아주 방어적인 서술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재성이 배우자고 여자는 관성이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고전적인 십성 공식을 아주 단호하게 던져놓고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달라졌으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며 스스로 한 발 물러서서 예외 조항을 길게 덧붙이세요. 근데 독자들 중에는 명리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고전적인 명리학의 기초 공식을 먼저 친절하게 짚어주고 하지만 현대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시대에 맞게 풀어주는 게 더 논리적이고 친절한 설명 방식 아닐까요? 고전을 아예 무시할 순 없잖아요. 친절함과 불확실함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집니다. 작가님이 지금 보험약관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을 제시하고 곧바로 수습하는 구조가 10가지 재회운 특징 내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재성이 내 남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군요. 그렇죠. 결국 저자가 스스로의 해석에 확신이 없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태도로 비치게 됩니다. 이는 글이 가져야 할 전문가적 권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죠. 아,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메모하셔야 합니다. 글의 구조 자체가 저자의 자신감을 대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어막을 치려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낡은 서술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성별에 갇힌 낡은 육친과 십성 공식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남녀라는 이분법이나 재성과 관성이라는 좁은 틀 대신 나와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기운 전반으로 배우자성을 통합하여 서술하는 그 확신에 찬 선언적 구조로 글의 시작점을 다시 세우십시오. 옛것을 먼저 보여주고 이건 이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가님이 도달한 본질적인 결론을 서두에 묵직하게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셔도 좋습니다. 안 끄덕이셔도 제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 하는 낡은 문장을 아예 삭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고의 서입부를 아예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하십시오. 현대 명리학에서 인연법이란 내 사주에서 나를 가장 강하게 통제하는 기운이거나 반대로 내 에너지가 가장 강렬하게 끌려가는 기운 그 자체다. 이렇게 십성 해석의 본질을 먼저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인연이라는 건 결국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명리학의 근본인 오행생극제화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상호작용일 뿐이니까요. 아, 오행의 생극제화. 즉, 에너지가 서로 낳아주고 길러주는 생애작용과 서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극의 작용 안에서 재회운을 설명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10가지 재회운의 사례를 나열할 때마다 고전 공식을 꺼내들고 방어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대신 서두에서 선언한 이 생극제와의 역동성이라는 본질적인 원리 하나를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한 축을 중심으로 모든 사례를 일관성 있게 꿰뚫어 나가는 구조로 재작성하시는 겁니다. 독자는 단서 조항이 덕지덕지 붙은 타협판이 아니라 작가의 압도적이고 확신에 찬 시선을 먹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탐구에서는 명리학의 깊이를 더하고 글의 전달력을 폭발적으로 높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액션 아이템을 짚어봤습니다. 첫째, 십천간의 마음과 12지지의 현실이 엇갈리는 입체적인 메커니즘을 묘사하여 운이 조성하는 환경적 원리를 독자의 뼈저린 공감으로 입증할 것. 둘째,
육친과 십성에 가해지는 충을 단순한 이별의 징조가 아니라 정체된 관계를 사정없이 한들어 깨우는 재회의 가장 강력한 트리거로 격상시킬 것. 셋째, 낡은 고전 공식을 던지고 예외로 수습하는 방어적 구조를 버리고 처음부터 오행생극제화의 본질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하는 서술 구조로 전면 개편할 것.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수업료는 이미 본전 뽑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출해 주신 원고는 재회라는 몹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명리학적 사유의 틀로 확장해 보려는 대단히 훌륭한 시도였거든요. 오늘 저희가 제안해드린 역동적인 인과관계의 보완, 그리고 확신에 찬 서술 구조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독자의 마음을 흔드는 훌륭한 칼럼이 완성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이 제안들을 바탕으로 작가님의 통찰이 한층 더 예리하게 벼려진 원고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달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로 체감하듯 명리학이 말하는 운의 흐름 역시 확정된 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궤적을 촘촘히 둘러싸는 입체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의 훌륭한 통찰이 독자들에게 온전히 닿기를 응원하겠습니다.